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보니까 영국 왕들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존재하되 군림하지 않는다. 존재하지만 군림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좀 틀린 이야기입니다. 맥락은 좀 비슷하긴 한데, 정확한 이야기는, 영국의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놓고 있다가 제가 실수하는 거죠. 그런 실수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머리도 나쁘기도 하고, 정확하게 뭐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최대한 고쳐 나가는 걸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아이히만을 아인디히 뭐 이렇게 자꾸 발음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고쳐 나가겠습니다. 자, 실수들 뭐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라는 텍스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발한다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근데 이 나는 고발한다라는 책은 나중에 단행본으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원래 이 텍스트는 신문 기사로 나온 겁니다. 에밀 졸라라는 소설가가 프랑스의 그 신문에다가 이 기사를 실은 거죠. 나는 고발한다라고 드레피스 사건과 관련해서 요 내용을 알려드리고 요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지난번에 했던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과 연결시켜서 또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제 앞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세잔과 에밀 졸라가 동년배의 뭐 한 살 차이긴 하지만 친구 사이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내용들이 이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이라는 영화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참고 자료로 쓰시면서 또 이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라는 텍스트를 읽으면 훨씬 재밌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본 내용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요 배경적인 지식들만 한번 살피면서 다음 영상에서 이 텍스트를 나는 고발한다라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역사적 배경, 시간적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그리고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식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해야겠다. 라고 이제 신문에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시기가 프랑스 제3공화국 시기입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나중에 다룰 텐데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우리가 뭐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어차피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프랑스 혁명사를 뛰어넘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1789라고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 그 시기부터 근대까지 좀 좁히면 1870년 파리 공명까지 거의 뭐
100년이 넘는 이 시기를 좀 알고 있어야지 이 유럽 근대사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근대 문화 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이 혁명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래도 그 깊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씩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화국이라는 거는 임금,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이렇게까지 들어왔고 에밀 졸라가 살았던 시대는 프랑스 제3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시기가 조금 끊어져 있죠. 여기에 이제 왕당파와 공화파 뭐 이렇게 나누는데 크게 왕을 전통적인 기존의 질서를 지지하는 왕을 모시려고 하는 세력들, 기성 세력들을 왕당파라고 그러고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민에게 권력을 가져오겠다라고 세력 주도했던 세력들을 이제 공화주의자들, 공화파라고 그럽니다. 이들이 번갈아서 사실은 번갈았다기보다는 공화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시위에 나서서 이 혁명에 나서서 정치 권력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실 부분은 제3공화국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보불전쟁 제가 예전 그 영상에서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자어로 써서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승자는 프로이센입니다. 독일이 이겼죠. 나중에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하고 아무튼 요 보불 전쟁의 패배로 이제 만들어진 공화국이 제3공화국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요 의미를 갖고 이제 들어가 보죠. 시기가 보시죠. 1870년에서 1940년이 프랑스 제3공화국인데 에밀 졸라가 1840년에 태어나서 1902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년 30살이 되었을 때 제3공화국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에밀 졸라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 시기가 성인이 되어서 활발하게 작가로서 활동하던 시기가 제3공화국 시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에밀 졸라 하면 딱 튀어나와야 되는 에밀 졸라 이퀄 무엇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 자연주의입니다. 내추럴리즘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고 에밀 졸라는 자연주의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외우게 됩니다. 문학사에서는. 그래서 자연주의라는 말을 이 문의 사상이죠. 이 유파 에밀 졸라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에밀 졸라 하면 역시 드리피스 사건이 유명합니다. 이 드리피스 사건은 자신이 쓴 신문 기사를 나는 고발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에밀 졸라는 자연주의를 이끌었던 프랑스 소설가이고 이 소설가는 드리피스 사건이 터졌을 때 프랑스에서 이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고발한다라는 것을 써서 기성세대에 정확히는 반유대주의 프랑스 내에 있는 이런 것에 고발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901년과 1902년에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올랐다고 그러는데 퍼스트, 세컨드네요. 네, 상은 못 받았죠. 상을 뭐 받아도 되는 작가죠. 근데 1902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사셨으면 당연히 뭐 에밀 졸라야 뭐 노벨상 안 받아도 문제 없는 그런 작가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 정도로
알려드리고, 요거는 제가 한번 그냥 흥미로 재미로 가져본 겁니다. 한국 그 수능을 다루는 국어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낭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약간 요즘 수능은 아니고 조금은 시기가 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에밀 졸라의 자연주의를 이해하려면 요 낭만주의에 대한 이해부터 조금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라. 약간 트릭이 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요걸 답을 맞추시는 분은 상당히 문의 이론, 문학사에 깊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제가 이거 하다가 요 답을 뭐지? 이렇게 약간 헤매긴 했습니다. 답을 찾긴 했는데 약간 트릭이 있다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가가 말라르메와 보들레르, 랭보가 있다. 이게 틀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정답 풀이를 보시면 낭만주의로의 대표적인 작가는 바이런과 위고와 루소, 하이네, 괴테, 블레이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풀이에. 그래서 말라르메, 랭보는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랭보 시에, 보들레르의 시에 낭만주의적 요소가 없나?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한 작가를 저 사람은 낭만주의야. 저 사람은 자연주의야. 저 사람은 사실주의야. 이렇게 딱 규정화되는 게 이렇게 딱 범주에 넣어버린 게 옳은 일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낭만주의부터 잠깐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빅토르 위고를 주로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 독일 낭만주의와 또 프랑스 낭만주의는 약간 흐름이 좀 다르긴 한데, 프랑스 낭만주의를 주도한 작가는 역시 빅토르 위고입니다. 우리가 레미제라블로 잘 알고 있는. 근데 이제 오늘은 문학사적인 것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이 흐름을 한번 이해하고 가보자 해서 잘 한번 보십시오. 1800년부터 19세기 초에서 중반까지 1850년까지 50년간 발생한 미술적, 문학적, 지적 사조다. 이게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었냐? 계몽주의와 신고전주의가 있었다.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낭만주의는 로맨틱하다라는 것에서 나왔고, 로맨티시즘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 흐름은 비현실적인, 지나치게 환상적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성과 합리, 절대적인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자, 이성과 합리주의, 이게 계몽주의죠. 여기에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시인고전주의, 절대적인 겁니다. 신적인 것. 이런 것들에 반대해서 나온 문의 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림을 보시면 빠르게 이해가 됩니다. 일단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가 드라쿠르아입니다. 알제리의 연인들이라는 작품이고 1834년, 낭만주의가 1800년에서부터 1850년 사이에 활발히 이루어진 유판. 딱 중심에 있죠, 그림이.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이국적이라는 느낌이 나죠. 하렘에 있는 외국의 어떤 낯선 장소, 비현실적인 것. 이게 이제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초현실적인 건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모더니즘적인 개념이고, 이 19세기 초에 이제 뭔가 외국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을 가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들라크루아의 그림 보셨고, 낭만주의 시대와 사실 겹쳐지는데 조금 뒤에 낭만주의의 흐름과 함께 같이 일어난 아주 중요한 문해주의 사조가 바로 이겁니다. 낭만주의와 함께 19세기 후반에 성행한 문학의 경향이다. 발자크 스탕달에서 비롯하여, 문학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발자크 스탕달에서 시작하여 누구누구에서 확립되었다. 여기에 들어갈 사람은, 자, 지금 사실주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주의는 발자크 스탕달에서 비롯해서 우리가 플로베르에서 확립되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지점이, 플로베르로 대표되는 리얼리즘이 에밀 졸라의 자연주의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밀 졸라의 자연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주의가 뭐지? 할 때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말을 떠올려서 되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연? 그러면은 산과 바다 뭐 이런 거 중요시 하나? 그런 의미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자연주의는 사실주의에서 뻗어져 나온 일란성 쌍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가 가미되었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내추럴리즘이라 그러는데, 자연주의를 네이처라고 보시지 마시고 내추럴 사이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과학적인 방법론을 넣었다. 과학이 뭡니까? 관찰하고 실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밀 졸라는 소설을 쓸 때 대상을 관찰해서 그것을 실험해 봅니다. 이런 인풋을 넣으면 이런 아웃풋이 나올 거야 라고 예측하고 글을 쓴다라는 겁니다. 요게 에밀 졸라의 자연주의입니다. 이 개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좀 복잡한 개념인데, 낭만주의와 더불어서 19세기에 일어난 사실주의는 리얼리즘, 이건 현재에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문해사조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자, 낭만주의, 사실주의에서 자기가 사실주의에서 에밀 졸라가 나는 이 사실주의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과학에서 쓰는 그 방법론을 가져와서 내가 사실주의에 과학을 넣겠다. 이게 에밀 졸라의 자연주의입니다. 대충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근대과학의 성과에서 시작되었다. 해부 분석, 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 기스타프 크루베가 들라크루아가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라면 사실주의의 대가는 역시 기스타브 크루베입니다. 너무나 많은 작가들이 있어서 말하기는 그런데, 일단은 크루베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돌 깨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 그림을 보았을 때는 그래, 돌 깨는 사람들, 노동자들, 우리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있네? 이렇게 무심히 바라보잖아요. 근데 당대의 사람의 입장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의 소재가 된 인물이 아주 평범한 노동자다? 이거는 이전에는 못 봤던 충격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 이전의 그림들은 신고전주의를 생각해 보시면 그림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왕이나 아니면
신입니다. 여신이든 그게 아니면 종교화이든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림이든 이런 인물들이 그림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너무나 평범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림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발자크의 인간 희곡, 평범한 거리에서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리얼리즘입니다. 자, 대충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매일의 실제 일상을 작품에 담으려고 하는 운동, 리얼리즘이죠. 자, 근대의 과학 철학자가 반복론적인 자연주의나 과학적인 자연주의 같이 과학적 방법에서 오랫동안 효력을 지닌 규약을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자연주의다. 내추럴리즘. 그래서 제가 산과 강, 바다 이것도 올리지 말고 자연과학을 또 올리시라. 자연과학주의. 여기다가 과학을 쓰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 왜 자연주의만 써갖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과학주의다. 자연과학을 가져와서 리얼리즘으로 이 세계를 그려낸다. 묘사해낸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국의 근대 작품이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단편소설이 자연주의다. 이거 많이 배웠을 겁니다. 국어 시간에. 자, 흥미로운 지점은 표본실. 이거는 과학이잖아요. 생물학. 이게 과학을 이야기한다. 예, 그래서 아마 뽑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뭐 길게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거고, 우리가 배웠을 때 여기도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주의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게 빨리 들어온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보시면 내추럴리즘이라는 이 개념은 에밀 졸라와 같은 이야기다. 에밀 졸라가 주창했고 사실은 에밀 졸라의 죽음 이후에 물론 당연히 지금도 자연주의적인 작품들, 뭐 그림들, 소설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 운동의 생명은 에밀 졸라의 죽음 이후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거는 리얼리즘이죠. 리얼리즘 속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사실주의. 그래서 관찰과 과학적 방법론을 이 픽션의 허구 소설에 넣었다. 그래서 소설이라는 것이 하나의 실험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에밀 졸라가. 자, 조금 다른 책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에밀 졸라라는 자연주의 작가가 쓴 나는 고발한다. 드리피스. 주제를 읽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나는 오랫동안 프로이드가 진정한 미술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정말로 위대한 화가라고 굳게 믿어왔다. 나는 그를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이다. 자, 이 책은 내가 그림이 되다라는 제목의 마틴 게이퍼드 맞을 겁니다. 이 글자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 제가 좋아하는 미술 평론가가 쓴 글입니다. 루시안 프로이드라는 위대한 현대 화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분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평론집, 에세이집입니다. 프로이드의 그림을 잠깐 보고 가시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지금 제가 앞장에서 낭만주의, 리얼리즘, 자연주의 이렇게 큰 흐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루시안 프로이드는 20세기 화가인데 이 그림은 요 틀 속에서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어느 쪽에 속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리얼리즘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자, 루시안 프로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술의 양식과 매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편견이 없다. 자, 직접적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프로이드의 몬드리안의 작품, 여기 보이시는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웠던 작품, 그 유명한 몬드리안. 요즘 한샘에서 읽고 쓰고 있나요? 하여튼. 자, 몬드리안의 작품은 그 안에 세계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작품이 추상인지 아닌지 또는 어떤 형식을 취하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추상인지 아니면 추상인지 아닌지 혹은 이게 자연주의인지 낭만주의인지 뭐 여러 가지 유파들이 있죠. 초현실주의인지 모더니즘인지 이런 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이 여기에 좀 집착하는 반면에 작가들은 여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지점들이 좀 보이시죠. 왜냐하면 훌륭한 작가들은 사실 자신의 작품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지 이걸 하나의 뭐 내 작품을 딱 성격 규정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밀 졸라는 특이하죠. 자신이 자연주의라는 한 개념을 만들어서 내 작품은 자연주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게 물론 뭐 앙드레 브루통이 초현실주의 작품 나나를 써서 이거는 초현실주의 작품이다 한 것 뭐 또 있으니까 아무튼 루시안 프로이드는 나는 별로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가장 재밌는 지점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길게 내려왔습니다. 자, 작업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나는 에밀 졸라에 대해 언급했다. 마틴 게이포드가 프로이드한테 에밀 졸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우가 그의 열렬한 팬이었던 까닭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고우입니다. 반고우. 빈센트 반 고우가 에밀 졸라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의 소설을 읽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에밀 졸라의 소설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루시안 프로이드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지금 에밀 졸라 책을 읽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루시안 프로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정확히 말해 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작품은 거짓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감정이 허위입니다. 루시안 프로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야기에. 자, 지금 이 두 사람이 20세기의 평론가와 화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밀 졸라의 작품을 두고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의 작품은 거짓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에밀 졸라의 작품은 거짓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에밀 졸라의 자기가 소설을 쓰면서 내 소설은 무엇이다? 자연주의다. 이거는 자연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자연주의로 쓰여진 작품은 거짓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이야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에밀 졸라 4부에 자연주의를 표방한 물론 뭐 그렇게 읽긴 하지만 나 자연주의를 할 거야 이런 흐름은 끊어졌다 그랬죠. 자, 루시안 프로이드는 에밀 졸라의 소설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한다. 그의 소설 속 인물들과 그 인물들의 행동 그리고 묘사 방식이 그에게 끊임없이 허위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해볼게요. 자연주의는 자연과학주의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연과학은 실험의 바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인풋을 실험을 할 때 과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풋을 준비해서 이렇게 실험을 돌리면 이런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한 다음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밀 졸라는 자신의 소설을 쓸 때
주인공들과 사건들과 역사적 배경, 시공간을 넣어서 내 주인공들이 이 공간 속에 이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에 다다를 거야. 소설 쓰기 전에 결말을 정해놓고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루시안 프로이드가 에밀 졸라의 소설을 읽을 때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물들과 행동들이 묘사 방식이 허위적이다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주의가 갖고 있는 최대 약점입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좀 그나마 에밀 졸라의 책들 중에서 좋아하는 책이 테레즈 라킹인데, 이 소설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의 모티프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밑에 보시면 프랑스 자연주의 문학의 시작을 알린 세계의 걸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루시안 프로이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고통스럽다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고통스러웠고 이 테레즈 라킹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지나치게 허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거 좀 심한데? 갑갑한데? 라는 느낌. 제가 지금 오늘 에밀 졸라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약점들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루시안 프로이드와 조금 일치합니다. 저는 에밀 졸라의 소설 작법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요 정도만 해놓고 지금 이제 한번 보시죠. 에밀 졸라가 등장했습니다. 에밀 졸라를 그린 그림인데 누가 그렸냐? 에두아르 마네가 그렸습니다. 그 유명한. 자, 그 시기 제3공화국 시기에 이제 프랑스에서 문학과 예술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인상주의라고 알고 있는 그 인상주의로 가는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가 에두아르 마네죠. 고전주의,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 화가와 에밀 졸라가 하나의 서클로 묶여 있습니다. 자주 만났다라는 거죠.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초상도 그렸죠. 그리고 에드가 드가가 그린 요 테레즈 라킹에 나오는 한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에밀 졸라가 그 당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작가이다. 요거만으로는 부족하죠. 정확히 말하면 그 시기에 19세기 프랑스 후반 제3공화국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가가 에밀 졸라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자연주의의 위대한 리얼리즘을 좀 더 확장시켜서 자연주의라는 새로운 개념, 예술적 개념에 도전했던 작가다. 최고의 작가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마네나 드가가 이런 그림들을 그렸다라는 거죠.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풀바디의 점심, 낙선전에서 이제 이 그림이 걸리면서 이제 이 회화, 소위 말하는 그림은 이제 아카데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대회화로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은 나의 친구 세잔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딱 그대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라서 보시면 되고 세잔 이야기를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라는 책에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중권이라는 분, 미학자라는 분의 이야기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추천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느낌? 이 너무 많이 들고,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기초적인 상식을 알려드려서 제가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세잔을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이걸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고전주의와 결별하고 현대 예술의 시작을 알리는 화가로, 어, 세잔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폴 세잔, 생트 빅토르산. 이건 앞에 영상을 제가 이 부분 따로 떼서 영상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자, 고전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면서도 인상주의 성과를 버리지 않으려고 했다. 빛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바로 그 대상 자체를 그리려 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는 건 이겁니다. 이제 이 흐름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빛이 들어오는 시간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진다. 모네의 루앙 성당이라는 연작 그림이고, 그리고 색채에 따라서 색채가 더딥혀지고 하나의 형태가 이제 무너져 있죠. 이게 이제 세잔의 그림인데, 이 그림들이 특히 세잔의 이 그림이 생트 빅토르의 이 그림이 추상으로 가는 흐름을 끌어간다라는 겁니다. 현대 미술에서 가장 정점은 추상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앱스트랙. 폴 세잔은 세계에 있는 대상을 세 가지로 보려고 했답니다. 원통, 또 하나가 뭐지? 삼각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엮어서 이제 이 대상을 묘사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피카소의 입체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입체주의가 또 추상으로 가는 연결 고리점이라는 거죠. 그 연결 고리점에 가장 맨 앞에 폴 세잔이 있다. 그래서 폴 세잔을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런 게 일반적인 그 미술사에 나오는 기초적인 이야기다. 이걸 생각하시고, 자, 다시 이제 에밀 졸라로 돌아왔습니다. 에밀 졸라는 자연주의를 개척한 소설가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고, 여기에 자신이 이제 제가 아까 19세기에 가장 성공한 작가, 소설가가 에밀 졸라라 그랬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겁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건, 그죠? 그리고 소설을 써서 돈을 번 걸, 많이 버는 걸 처음으로 증명한 작가가 에밀 졸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소설을 써서 돈을 번다라는 거, 이런 건 없었죠. 그냥 약간 귀족들의 취미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빅토르 위고나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들이 전업 작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에밀 졸라도 당연히 전업 작가이고, 이 사람이 메당이라는 파리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집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요 메당이라는 집이 그 영화에도 딱 등장하니까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목로주점 덕분에 집을 한 채를 샀고, 이곳에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 모여듭니다. 모파상, 세잔, 뭐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룹을 묶어서 메당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메당파들은 자연주의, 조금 넓게는 사실주의, 리얼리즘 그룹들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위스망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이 사람은 결국 에밀 졸라가 주도하던 이 자연주의와 결별하고 자신은 유미주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 지금 에밀 졸라의 자연주의, 크게는 리얼리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 흐름을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들어가는 그 흐름을 잘 맥락을 짚을 수 있다. 매당에 있는 집과 아마 이 큰 부분은 나중에 사후에 요 작은 게 매당에 에밀 졸라가 산 저택이고, 이거는 에밀 졸라 기념관일 겁니다. 아마도 정확하진 않은데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파리 프랑스에서 시에서 지어준 에밀 졸라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가보질 않아서 폴 세잔이 그린 매당 에밀 졸라의 집, 그림 예쁘죠? 요걸 매당 팔아오른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에밀 졸라 중심으로 모인 그룹들. 자, 약간 농담을 한번 해보죠. 에밀 졸라가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세잔이 있는 액상 프로방스 지역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폴 세잔을 만나게 되는데, 친구들로부터 약간 놀림을 받을 때 받는 졸라. 이게 이름이 프랑스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태리식, 아버지가 이탈리안이거든요. 이태리계이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 사진 속에 등장한 치즈 이름. 우리가 요즘 많이 먹더라고요. 이게 약간 쉰내가 좀 나죠, 그죠? 고르곤졸라입니다. 그래서 고르곤졸라 피자도 있죠. 고르곤졸라 요 피자, 요 푸른 곰팡이가 피는 거 맞을 것 같은데, 요렇게 졸라를 아이들이 놀린다. 이거 왜 소개해드리냐면, 이름이 잘 안 들어올 때 고르곤졸라를 떠올리시면 에밀 졸라 이렇게 할 수 있다. 한국어로는 에밀을 졸라? 약간 정신 나간 놈이네. 엄마 목을 졸라? 농담입니다. 에밀 졸라. 그래서 요 이름을 기억하시라. 자, 이제 조금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액상프로방스에서 유년기를 보내게 되고, 이 유년기를 보낼 때 폴 세잔을 만나게 된다. 에밀 졸라가 토목기사인 이태리 출신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게 되고, 이게 영화에서 잘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역만 한번 보고 가시면 폴 세잔 할 때도 보여드린 지도이고 그림입니다. 사진. 파리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요 모나코와 인접해 있는 남프랑스죠. 기후가 굉장히 좋다. 날씨가 너무 좋다. 지중해와 맞닿아 있다. 바다와 맞닿아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세잔의 그 그림들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역시 소설가 에밀 졸라의 의식에도 무의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고, 요 두 사람이 성장한 액상프로방스 한 이름인데, 이게 분수의 도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분수가 많다 주변에. 그래서 분수가에 앉아서 폴 세잔과 에밀 졸라가 이제 청년이 된 이 두 청년이 대화를 하는 장면도 나온다, 영화에서. 자, 액상프로방스에 있는 생빅투아르 산의 모습입니다. 요걸 보고 연작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에밀 졸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폴 세잔이 화가의 길을 걸어갔고, 에밀 졸라는 시인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바킬로레아에서 낙제합니다. 왜? 이거 대학 수능 같은 거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는. 왜 낙제하느냐? 프랑스를 못해서 국어를 못한 거죠. 아무튼 낙제한 다음에 나중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재순과 삼수를 했었던 것 같고, 1860년에 파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프랑스 제3공화국 이야기했죠. 1870년
파리 공면 지나면서, 그러니까 20살에 이제 아직은 이제 제3공화국이 되기 10년 전에 파리에 도착했고, 이후에는 이제 제3공화국 시기를 살아간 작가이다. 그림 속의 인물 아셔야 합니다. 샤를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흔히 우리가 나폴레옹 3세라고 부르는, 프랑스의 반동을 이끌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73년까지, 그래서 이 보불 전쟁에 패하고 영국으로 도망갔다가 사망하게 되는 왕인데, 제가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죠. 그래서 이게 공화국과 왕국이 이렇게, 왕당파와 공화파들 사이가 계속 이렇게 바뀐다, 제가 말씀드렸고, 요 흐름도 이해하시면 되고, 에밀 졸라의 우리가 자연주의를 오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연주의를 이해하려면 그 토대가 되는 것은 리얼리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얼리즘 그림을 제가 아까 크루베의 돌 캐는 사람들 보여드렸는데, 조금 다른 그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제가 어디서 읽었지 이걸? 줄리안 반스 그림 같은데요. 나의 사적인 미술산책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세상의 기원, 크루베의 세상의 기원이 별다른 안내도 없이 외따로 떨어진 곳에 걸려 있었다. 이 너무 유명한 작품입니다. 크루베의 세상의 기원이라는 작품이 미술관에 걸려 있다. 이 작품입니다.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존 업다이크가 여기를 기념해서 시를 썼다. 투컨스, 이 되게 나쁜 단어입니다. 요런 흐름도 있다. 한번 보시고, 자, 제가 설명하는 거는 세상의 기원이 아니고 요 리얼리즘을 조금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 확실히 줄리안 반스 그림입니다. 뭐였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예, 작가. 자, 세상의 기원은 관능적인 섬세함으로 그려졌으며 그 효과는 위협적이 마치 사실적이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무언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기도 하다. 앞에 그 여성의 나체의 그림이 그게 아름답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줄리안 반스가 이야기하는 건, 이건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는 거 아니야? 이 그림을 바라보는 감상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줄리안 반스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사실주의에는 교정의 기능이 있다.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자, 모든 사실주의, 리얼리즘 작품에는 교정의 기능이 있다. 교정은 뭐냐면 바꾼다라는 거죠.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리얼리즘 작품은 잘못된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뭐야? 우리 사회가 이런 모순점에 처해 있다고? 이거 안 되잖아. 바꿔야지. 라는 겁니다. 이게 리얼리즘이 던지는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자, 돌 깨는 사람들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 노동자들의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저렇게 곡괭이를 들고 돌을 캐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인간의 노동은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혹독한 노동만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야? 뭔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낭만주의가 빅토르 위고로 대표되는 그 낭만주의가 혁명 사상에 영향을 끼쳤듯이 이 리얼리즘도 이 교정의 기능을 앞세우면서 혁명 사상의 중심이 되는 유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으로 흐르게 됩니다. 소비에트 문학을 떠오르시게 되면 뭐 북한의 피바다 같은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품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따라오시겠죠? 자, 밑에 부분 한번 보시죠. 크루베는 미술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언제나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며 거창하게 꾸짖는 사람이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교정의 기능이 있으니까 마치 서당에 있는 훈장처럼 너 이거 틀렸어 라고 지적해 준다라는 겁니다. 리얼리즘이. 이 지점이 리얼리즘을 감상하는데 상당히 장애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리얼리즘 작품을 읽으면 그래 너만 잘났어?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으면 반발이 생기듯이 리얼리즘 작품을 감상하거나 읽을 때 그게 완벽하지 않으면 거기에 이 작품 속에 확 빠져들지 못하면 반발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다. 에밀 졸라의 자연주의가 리얼리즘의 한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크루베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신을 마치 예수처럼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요 뒷부분도 재밌는데 그의 무정부주의자 친구인 프루동, 공상적 사회주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죠. 철학자. 프루동도 예수와의 비교에 거리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의 발언을 보자. 내가 12직공을 얻으면 세상을 정복할 텐데. 그래서 리얼리즘, 크루베의 리얼리즘 그림인데 여기에는 교정의 기능이 있고 크루베는 거창하게 꾸짖는 사람이었다. 재밌습니다. 저도 이 그림 좋아합니다. 되게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느낌?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을 줄리안 반스가 딱 집어줍니다. 한번 보시죠. 크루베는 그의 후원자보다 2배는 더 큰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여기가 후원자들이고 자기 그림을 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후원자가 예술가를 선발한다기보다 예술가가 상대방이 후원자로 적합한지 가늠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크루베는 예술가가 중심이 되는 이제 그림을 사는 사람이 예전에는 귀족들이 화가들을 고용해서 너 이거 그림 그려줘, 우리 와이프 그림 그려줘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위대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후원자들이 와서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그릴지는 내가 판단하겠다. 이건 되게 좋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발전이죠. 그래서 크루베의 정말 뭐 엄청난 그림이죠. 유명한.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크루베가 화폭의 중앙에 자기 자신이 위치하고 있다. 이제 화가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의 수단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장인으로서가 아니고 예술가로서 이 세계에 이야기를 던지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으로서 등장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요 큰 흐름 중에
제가 여러 가지를 섞어 놔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영화를 보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영화를 여기서 제가 틀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에밀 졸라와 만의 그룹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룹에와 함께 카미 피사로라는 인상주의 화가도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 말년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탓인지 그의 그림들이 인상주의 그림, 눈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카미 피사로 그림이었고 너무 유명한 분이죠. 르누아르도 역시 에밀 졸라가 만나는 그 그룹의 영화에 등장합니다. 오기스트 르누아르 시기도 겹치죠. 에밀 졸라와 거의 한 살 차이죠. 39. 에밀 졸라가 40년생인가? 영화를 보면 흥미로운 게 자신들 젊은 청년 화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밀 졸라가 이야기를 하다가 폴 세잔 친구인 폴 세잔이 등장해서 이 선배 화가를 되게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선배 화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묘사의 왕이라고 알려진, 드로잉의 왕이라고 알려진 앵그르, 그죠? 도미니카 앵그르. 여기 보시면, 앞서 보시면 호크니 현대 화가가 너무너무 그의 드로잉이 훌륭하다 그러면서 이제 추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건 다음에 호크니 편에서 다시 한번 하고, 자, 이제 신고전주의를 이제 설명할 텐데, 우리가 낭만주의, 자연주의, 리얼리즘, 자연주의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에 반발했냐면 이런 흐름에 신고전주의에 반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앵그리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세잔에 의하면 영화에서 이 앵그리의 그림은 부르주아들의 포르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두서없이 안정해 놓고 영화의 흐름을 쫓아가는 쪽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던져드리는 핵심 내용은 이 두 사람, 폴 세잔과 에밀 졸라, 이 위대한 화가와 작가가 만나서 이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고전주의의 반발로 낭만주의가 생겼고, 이 낭만주의 흐름과 동시에 리얼리즘이 그 개념이 만들어졌고, 이 사실주의에서 에밀 졸라가 나는 자연과학을 써서 새로운 유파를 만들겠다, 그게 에밀 졸라의 자연주의다. 이런 흐름들이 모더니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제가 나는 고발한다, 이제 이 책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의 전반부를 보는 것하고 후반에 이제 에밀 졸라가 어떤 삶을 살았나라는 거를 영화로 살펴볼 때 이 부분이 길게 나오진 않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합니다. 그래서 요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라는 이 텍스트를 두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